2025년 세계로 진격하는 K기술. 저희가 그 특집 시리즈 세 번째 순서로 오늘은 K반도체와 KAI 산업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고요. 또 전 세계가 각국이 또 총력전을 펼치는 그야말로 코어, 핵심적인 산업인데요. 과연 트럼프 2기의 K반도체와 AI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K반도체와 AI 쪽을 우리가 점검해, AI 칩이겠죠. 이제 크게 반도체를 보도록 할 텐데, 작년 말이에요. 우리 뭐 수출, 주가는 힘들었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 너무나 좋았던 또 그런 한 해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작년 짧게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예, 사실은 그 재작년부터도 이제 그 반도체는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확실히 재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작년에 보면은 2년 만에 이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IT 수출액이 그 2023년보다 약 26% 정도 증가를 맞아요. 했죠.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역대 최고치인데, 그러니까 2,350억 달러였고요. 이 중에서 그리고 무역 흑자는 918억 달러가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AI하고 관련된 게 HBM이죠. 그러니까 고대역폭 반도체인데 이쪽 고대역폭 메모리죠. 근데 이 HBM의 실적을 보면은 수출이 513억 달러가 되는데 514억 달러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거의 대부분 수출을 하고 수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제 무역 흑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출로 보면 전체 IT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고, 무역 흑자액으로 보면은 전체 IT 무역 흑자액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흑자가 났지만 특히 HBM 쪽에서 굉장히 그 수출 호조가 있었던 것이 이게 전체적인 IT 수출액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요즘에 반도체를 정확히 두 개로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걸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범용 반도체가 있고요. 요즘에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이 HBM이라는 두 가지 라인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HBM 쪽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HBM과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 이 둘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두 기업 이야기도 잠깐 또 해보고 가죠. 삼성전자, 전통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누가 삼성전자한테 도전을 하겠습니까만은 참 작년 한 해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HBM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뭐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하다 그랬는데, 물론 뭐 부진한 와중에도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니까 많긴 한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거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넘어섰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도 이제 아직 확실하게 집계는 안 됐는데 아마 작년에 23조 원 이상의 흑자를 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HBM 쪽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력이 되는 분야인데, 여기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SK가 53% 정도 되는데 삼성이 SK보다 훨씬 떨어지는 한 30%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이 합치면 90%를 조금 넘는데 어쨌든 SK가 절반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론 뭐 생각해 보면은 삼성 대신에 SK가 하니까 결국 내내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K반도체는 맞잖아요. 맞긴 맞는데 그 삼성전자의 상징성에 사람들이 약간은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사실. 근데 그리고 또 많은 인력들이, 삼성전자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또 SK 하이닉스로 이제 옮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삼성이 전체적으로 위험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HBM 이야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HBM 이야기를 하면 엔비디아의 AI 칩, AI 가속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HBM. 이제 그게 또 하이닉스의 실적을 먹여 살리고 또 K 반도체를 작년에 키웠던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높은 성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말하자면 수혜 기업이 팀이 되는 된 거죠. 근데 그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데 그 SK 하이닉스는 지금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도 지금 아주 대량으로 HBM을 주문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에 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아무래도 첨단 이제 반도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성능은 좋다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시장에서 테스트된 거라든지 네. 아니면 단가라든지 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하고는 아직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K는 지금 상태로 당분간은 아마 이 HBM 쪽에서 상당히 계약은 다 됐죠? 공고한, 예, 아주 공고한 위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또 팔 만큼을 또 다 이미 또 계약이 다 네.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이상의 성능을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자기네를 못 따라오고 있다. 예, GPU가. 예,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이번에 CES 2025에서 HBM3E 16단짜리가 딱 네. 등장을 하면서 정말 세간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제 화면에서도 아까 잠깐 보셨다라고 이제 전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한 해가 작년에 갔고요. 이제 올 한 해를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 K 반도체 또 AI 반도체는 어디로 갈까? 시작하자마자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AI 칩에 대해서, 이 첨단 AI 반도체에 대해서 국가별 쿼터를 또 발표를 하고 갑니다. 그냥 트럼프한테 넘기면 될 텐데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모습은 좋은데 또 의도도 되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건 좋겠지만,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상무부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인공지능 확산에 관한 임시 최종 규칙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예. 발효는 1년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발표하자마자 되는 건 아니고 1년 후부터인데, 나라를 이제 전 세계 나라를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네. 티어 1, 2, 3인데 원은 동맹국이에요. 18개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등 이렇게 아시아 국가하고 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런 식의 서양국 서유럽 국가들에서 총 18개가 되고요. 티어 3는 이제 적대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개 국가인데 우려 국가죠. 네. 우려 국가. 그래서 뭐 중국, 러시아, 네.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뭐 딱 들으면 그럴 만하다 싶은 그런 국가들로 구성이 돼 있죠. 네. 20국가가 약간 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100여 개국이 중간지대가 되는데, 여기는 그 첨단 GPU를 2027년까지 총 뭐 7억 9천만 TPP로 제한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대충 개수로 하면은 저 엔비디아에서 나온 걸로 하면 한 5만 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미국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얻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UVEU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얻으면은 그 이후 이제 향후 2년 동안 32만 개를 추가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막았는데, 네. 그럼에도 일수하죠, 중국이. 예, 우회 수입을 하는 네. 거죠. 조금 밀수라는 말이 조금 과하고, 이제 우회 수입을 제3국어쳐서 많이 하고,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맞습니다. 만들어서 네. 싱가포르에서 사온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는 이런 식의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러니까 우회 수입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중간지대에 100여 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자유롭게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은 그래도 미국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네. 그나마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맹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좋습니다. 타격은 안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자, K 반도체, 우리가 우리 2025 K 반도체, 특히 K AI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떡하니 먼저 딱 1월 초에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 들어가는 물량 빠지고 엔비디아도 좀 화를 내는 거 봐서 우리 K 반도체 HBM3도 영향을 받나? 우리 영향은 박사님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는데 괜찮은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린 동맹국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그래서 예, 네. 우리나라는 이제 큰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은 많지 않은데, 약간 이런 건 있죠. 중국이 우려 국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이 또 우리나라 반도체에 큰 수요처거든요.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위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판매처가 약간의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항상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기술 격차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시간을 버는 거죠. 중국이 네. 쫓아오는 그 추격을 갖다가 따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반면에, 대신에 또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하고 무역량이 네. 굉장히 많고, 중국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그 영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맹국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 손해라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더 기회 요인 쪽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번 정책은 공은 트럼프 행정부로 넘겼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서 과연 이 반도체 산업, AI 반도체는 또 어디로 갈지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게 워낙 패권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AI 반도체를 강하게 트럼프 2기에서도 밀어붙일 것 같은데 우리에게 어떤 뭐가 있을까, 좀 나쁜 영향이 있을까라고 걱정은 좀 되거든요. 네. 박사님 어떻습니까? 워낙 우리의 HBM3 관련한 기술력이 대단해서 못 네. 건드릴 것이다. 마치 K조선처럼 네.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맹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대국 우려 국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동맹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갈라치기라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무역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우리가 우리랑 경쟁하는 국가가 위축이 된다는 게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그 나라하고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우리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트럼프 정권하고 그 바이든 정권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사회 문제나 이민자 문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지만 통상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 1기 때나 바이든 때나 트럼프 2기 때나 생각보다 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네. 대중국 견제라는 것, 그리고 자국 위주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갖다 강화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큰 틀은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제된 게 아니라 우려국으로 배제된 게 아니라 동맹국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큰 위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올 한 해를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AI 반도체, 반도체 산업을 이제 전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브로드컴 이야기를 줬지만은 엔비디아 말고도 또 하나의 이 AI 맞춤형 반도체 회사가 나와서 우리 쪽에는 좀 이득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지금요, 특히 최근 일주일간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블랙웰 시리즈 아닙니까? 네. 이게 열이 너무 심하다. 발열 문제가 자꾸 좀 제기가 되면서 네. 이게 혹시나 우리의 HBM까지 영향을 오지 않나?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저전력 반도체 유리기판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다. 되게 복잡한 구도가 올 한 해 펼쳐지게 될 것 네. 같아요. 이 두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보죠. 이게 우리 K 반도체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첫 번째는 HBM이 이제 AI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다양한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도 확산이 될 거고요. 물론 전기 자동차가 요새 약간 캐즘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많이 쓰일 거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HBM은 활용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이기 때문에 당장 엔비디아의 매출이 약간 줄어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요처는 더 늘어날 브로드컴도 있고요. 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열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를 안 쓸 리는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고 저는 일시적으로 정체가 잠깐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그렇게 크게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또 새로운 그 기술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저전력 그리고 엔비디아의 기술을 능가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로 기계연구소 카이스트 이런 데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연구실 단계인데 네. 그러니까 양산을 할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물론 지금이야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만 또 언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기술의 박차를 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발열 문제나 이런 것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강한 기술적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쪽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특히 HBM은 그 AI 쪽에서 잠깐 주춤하더라도 또 다른 쪽에서 늘어나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KAI 반도체도 지금 뭐 1월부터 갑자기 이제 악재 아닌 악재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GB100이라고 하는 새로운 블랙웰 시리즈에서 발열 문제 나오고 하나 그래도 우리의 HBM3의 수출에는 그 악재를 덮을 만한 더 많은 호재가 있다라고 저는. 더 많은 호재가 네. 있다. 또 엔비디아가 지금 단독 공급처가 아니잖아요. 네. 예, 브로드컴도 나왔고 또 네.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이 HBM3 뭐 더 나오는 FGM4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로봇도 네. 들어가고 더 네. 많은 수요여서 우리 한국의 K 반도체는 전망 괜찮다. 네. 아까 유리기판 잠깐 화면도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나오셔서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워낙 빨라서 그런지 지금 네. 발열 문제 나오자마자 다 유리기판으로 가버렸거든요. 그게 선반영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쪽에서 많은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건 맞는데. 괜찮아요? 아직, 네. 근데 아직까지 양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지금 이제 실험 단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나왔고 또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니까 저게 또 네. 금방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이제 저게 말하자면 저거죠. 성능이 좋은 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현재 시장에서 그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정말로 기존에 있는 거를 대체할 만한 하긴요. 상황이 네.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잠재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려들을 우리 박사님께서 하나씩 다 바꿔주시고 있는데요. 이 태클은 어떤지도 더 궁금한데 중국이요. 예. 수율은 나쁘다. 즉 네. 뭐 10개 만들면 한 7, 8개는 다 버려야 된다. 네. 그러나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할 거 다 하고 있다. 벌써 HBM도 2, 2까지 뭐 네. 2세대도 완전 정복했다라고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7나노도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하고요. 네. 중국은 어떻게 아직 못 쫓아오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경쟁자 혹시 우리의 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아니, 중국이 그 쫓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근데 HBM2E는 이미 그 더 이상 첨단 제품은 아니고요. 네. 예, 한번 지나간 약간 거의 레거시에 그거고? 가까운 거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이걸 만들었는데 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큰 소리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떤지 증빙을 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약간은 좀 뭐 허풍? 실제하고는 네. 약간 실망스러웠던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 국가적 지원이 된다면 중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인력과 뭐 어떤 그 R&D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네. 정말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면 무섭게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과는 그렇게 뭐 약간 미미하다라고 미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투명하지는 않죠. 예. 그들의 발표가. 예,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진짜 실력은 수율이죠, 여러분. 네, 진짜 10개 만드는데 9개 버리면 네. 그거는 또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네. 수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진짜 한 건지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쪽도 우리 K 반도체, KAI 반도체에는 큰 네. 뭐 경쟁과 태클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서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의 반도체 패권 얘기할 때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은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단 말이죠. 네. 특히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좀 마이크론을 키워주는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네.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떨까요? 아예 이쪽을 쫙 밀어줘 버릴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높아요? 중국보다도 예. 오히려 이쪽이 더 이제 우리가 정말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마이크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인재의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인재들을 많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죠. 그런데 마이크론에 지금 SK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인력들을 상당히 많이 데려갔어요. 수백 명을 데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백 명을요. 네. 네. 지금 뭐 공개된 사람만 해도 300명이 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지금 마이크론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그다음에 거주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또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이런 좋은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나라 같으면은 잘 안 갈 텐데. 안 갈 텐데. 예.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파워에다가 더 많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반도체에서 사람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술 인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좀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있는데 예. 아마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 인재만큼은 이거는 좀 사활을 걸고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되게 희망차게 오늘 시작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갑자기 인력 유출을 얘기를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세계로 네. 뻗어 나가야 되는데요.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이 인력 유출 문제도 좀 네. 해결하면서 작년 이상으로 우리 올 한 해 K 반도체, K AI 반도체를 좀 이제 계속해서 약진하려면 어떤 점들을 더 저희가 보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특히 HBM 쪽에서 기술력이 좋은 거는 맞는데 네. 문제는 지금 다른 나라도 이제 기술 패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공장을 짓는데 정말 현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네.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뭐 R&D 세액 공제 정도 뭐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봐서 좀 다른 나라 수준으로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반도체라든지 이게 몇몇 산업들은 국가의 전략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뻗어나가야지 자꾸 인재만 뻗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잘 국가 차원에서 좀 저는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서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네.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 유출, 인재 네. 유출의 해법도 될 그렇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025 K 반도체, K AI 반도체 전망해봤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